사진첩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손끝에 걸렸기 때문이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래서 누가 봐도 오래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입가엔 수줍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통통한 볼과 초롱초롱한 눈동자, 그리고 살짝 삐뚤어진 앞니까지. 내가 낳은 아이였다. 거실에서는 기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한 저녁이었다. 나는 그가 이 사진을 보았는지 못 본 건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기석과 나는 결혼한 지 올해로 52년째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이야기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말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 시절엔 그런 일들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 사진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니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1973년 5월 민수야 건강하게 자라렴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글씨였다. 그때 나는 23살이었고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였다. 기석이 신문을 접으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사진을 사진첩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75.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민수에게 그리고 기석에게도. 19살 봄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혼인을 정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다. 가난했고 고를 수 없었고 그냥 어른들 말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그 무렵나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민수라는 청년과 말이다. 그는 고향 장터에서 짐을 나르던 사람이었다. 돈은 없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이야, 너는 김 선생 댁으로 시집을 가야 한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기회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헛된 생각 집어치워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김 선생은 서울에서 제법 사업을 하는 분이다. 아버지가 민수의 집안 사정을 알아보신 것은 그 며칠 후였다. 가난한 머슴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나와 민수가 만나는 것도 그때였다. 당장 짐을 싸라. 내일 아침 기차로 서울로 올라간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민수를 만났다. 장터 뒤편 감나무 밑에서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순이야, 나도 서울로 따라가겠다. 기다려줘.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나도, 아이도, 그리고 민수도 모두 파멸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쫓기듯 기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의 상가들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밀을 평생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한 지 석 달 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는 시골 처녀가 살이 쪘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혼인 날짜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나는 남의 눈을 피해 도시 외곽의 조산소를 찾아갔다. 친척집 딸이 혼외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조산호는 별말 없이 나를 받아주었다. 그런 일이 드물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다. 다음 날 새벽 작은 울음소리와 함께 아들이 세상에 나왔다. 조산원이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던 순간 나는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참 예쁜 아이네요. 아버지를 닮았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질 뿐이었다.
민수의 눈매를 그대로 닮은 아이였다. 이틀. 내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이틀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조산소를 나섰다. 미리 연락해둔 외삼촌 댁으로 가는 길이었다. 외삼촌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마음 아파하던 분들이었다. 순이야,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외삼촌은 아이를 받아 안으며 그렇게 말했다. 외삼촌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아이의 생일과 몸무게만 적어준 쪽지를 건넸다. 이름이나 다른 것들은 묻지도 말하지도 않기로 했다.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전부였다. 더 이상 말하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울면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몇 번인가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았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옷깃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 돌아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예정대로 기석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사진 속에 나는 하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석도 하객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그 사진은 지금도 거실 장롱 위에 놓여 있다. 가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때 내가 흘렸던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를. 기석은 좋은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나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실했고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선량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 신혼 첫 해부터 나에게는 하나의 의식이 생겼다. 매년 5월이 되면 나는 핑계를 대고 혼자 고향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다거나 무덤 성묘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기석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용돈을 지어주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해 주었다. 고향에 가면 나는 외삼촌 집 근처를 맴돌았다. 멀찍이 서서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학교에서 나오는 길을 기다렸다. 해가 갈수록 아이는 부쩍부쩍 자라났다. 5살 때는 외삼촌 손을 잡고 장터를 걸어 다녔고 7살 때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10살이 넘자 제법 씩씩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누구를 닮았을까? 눈매는 분명 민수를 닮았지만 웃는 모습은 어릴 적 내 모습 같기도 했다. 가끔 아이가 내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볼 때면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으며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20살이 넘어서는 외삼촌과 함께 논밭일을 돕는 모습을 보았다. 훤칠하게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때쯤 나는 알았다.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그를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해인가 기석이 물었다. 당신 매년 그렇게 고향에 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친정이 그리워서요. 혹시 거기에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요? 기석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사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 아이가 함께 있었다. 기석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던 50년의 시간 동안에도 그 아이는 내 마음 한편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그 아이도 40이 넘은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결혼도 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지 모른다. 나는 할머니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내 현실이었다. 기석이 병원에 입원한 건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검사 결과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다. 의사는 아직 오래되지 않은 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뭔가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병원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기석이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거 읽어봐요. 편지였다. 기석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를 순이에게 나는 당신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당신이 매년 5월에 고향에 가는 이유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그리고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돌아오는지를 말입니다. 처음 눈치챈 건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당신이 고향에서 돌아온 날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거든요. 아이 냄새였어요.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을. 화가 났냐고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팠어요. 그래서 더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무너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것도 어쩌면 하늘의 뜻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세요. 당신의 아들이니까요. 기석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조용히, 더 깊이 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기석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말라버린 그의 손이 내 손보다 차가웠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몇 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외삼촌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아이를, 아니 이제 중년 남자가 된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만 보았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민수의 눈매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아니,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외삼촌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4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다. 진수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5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